안녕하세요. 캐시플로우 퀸입니다.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고 한국 증시 부흥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화를 좀 받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투자 얘기할 때는 들은 채도 안 하더니 그 친구들이나 동네 엄마들이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언니 주식 뭐 사야 돼?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뭘 사야 되는 거야 대체? 그리고 여기서 더 어려운 건 투자하려고 하면서 또 동시에 공부는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지만. 근데 솔직히 시간도 없고 귀찮고 누가 딱 찍어줬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이 종목 좋대 이러면 아직도 귀가 좀 팔랑팔랑 하거든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10년 동안 펀드 매니저 말만 믿고 투자했던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종목을 골랐다면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는 거죠. 그게 진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저희 집에 인간 지표도 있거든요. 계좌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별 종목이 얼마나 어려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유명하죠. 그래서 반도체가 좋아질 거래 라고 얘기하면 뭘 사야 되나, SK하이닉스 사야 되나, 삼성전자 살 수도 있죠. 이게 오를지 저게 오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회사 저 회사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들면 정말 힘들죠. 그 회사 재무제표 봐야 되고 경쟁사 비교도 해야 되고 산업 전망도 공부를 사실 해야 하고요. 더 문제가 좋은 회사 골랐어요. 저평가된 것도 잘 찾았고 그런데 주가가 내가 사면 바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그 회사를 인정해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언제 인정받을지 누가 알아요? 솔직히 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 종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파는 순간도 있고 이상하게 내가 지쳐서 팔면 그때부터 오르죠. 저희 팀의 여직원이 남편이 투자 공부 엄청 해가지고 종목은 잘 고르는데 1년, 2년 버티다가 결국 다른 종목 갈아타면 그때부터 오른다고 진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을 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또 언제 팔죠? 더 오를 것 같으니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히 익절해야 되나요? 익절 기준도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직장 다니면서 언제 다 해요? 집에 와서 애 재우고 나면 그마저도 피곤해서 졸려 죽겠는데 다시 종목 분석하고 차트 보고 현실적으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ETF 하거든요. ETF가 뭐가 좋냐면 제가 일일이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돼요. 이미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모아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산이 요즘 좋다는 말이 들린다면 어떤 회사가 있는지 굳이 고민하지 않고 방산 ETF를 사면 돼요. 방산 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을 알아서 바구니에 담아놨으니 그 바구니 패키지를 사면 되죠. 우리 밀키트 사잖아요. 재료 하나하나 사는 거 다 하기 어려우니까 키트를 사서 한 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배당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배당 많이 주는지 하나하나 찾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하나 정도는 검색해서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당 ETF를 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쫙 모아놨죠. 그러다가 배당이 좀 떨어지거나 시장에서 잘 못 나가면 알아서 바꿔주기도 하고 금도 마찬가지예요. 실물 금을 사려면 금은방 가야 되고 금 보관해야 되고 뭐 순도도 걱정하고 그런데 금 ETF는 그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좋은 종목 하나 찾아서 수익이 나면 그게 ETF보다는 수익이 잘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찾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ETF는 안정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스트레스랑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시 고민이 생기죠. 그럼 어느 ETF를 사야 되지? 지금 코스피 잘 나가기도 하고 미국도 잘 나가니까 S&P 500을 사야 되나 뭐 투자한 지 1년 정도 됐을 땐가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애 주식 좀 사 모아주려고 해. 뭐 사야 돼? 몇 년 지나도 똑같네요. 저도 그때 좀 막막해서 정석대로 물어봤죠. 애 투자인 건 알겠는데 어느 기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고 너 수익률 어느 정도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 공부 한 번 한 적 없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언니 나 그런 거 복잡한 거 몰라. 그냥 언니 애 사주는 거 알려주면 안 돼? 그냥 그거 사 먹을래. 아, 전략 짜서 리밸런싱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했던 영상들도 몇 개 올렸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딴에는 쉽게 쓴다라고 기본적인 내용만 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빼고 최대한 간단하게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 간단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리밸런싱 정도는 해 주시리라 믿고 공유합니다. 리밸런싱이 뭐냐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Q&A로 한 번 더 준비를 할게요. 실제로 제가 ISA 계좌에서 매년 2천만 원씩 증액하면서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기본 구성은 간단합니다. 5가지 ETF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미국 주식 ETF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주식 ETF입니다. 세 번째, 미국 채권 ETF예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주식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 채권 둘 다 떨어지는 일도 발생을 했지만 통상적으로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한국 채권 ETF도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좀 전에 말했듯이 주식과 채권이 같이 떨어지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걸 받쳐줄 수 있는 게 금이에요. 경제 위기 때도 금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비중이 조금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때 상황마다 조금 바꾸기는 하는데 기본 구성은 미국 주식 30%, 한국 주식 20%, 미국 채권 25%, 한국 채권 15%, 금 10%로 시작을 했었어요. 작년, 재작년 인플레이션 시기 때는 금을 저는 좀 더 비중을 높였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5가지 ETF로 구성을 가져온 거는 제가 머리로 상상해낸 거 아니겠죠? 김성일 작가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과 그리고 강왕국 작가님의 66세 임여사 주식으로 돈 벌다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책을 통해서 저도 배우게 됐고 투자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건 계좌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이전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 좋은 건 1년에 한두 번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주 계좌를 들여다보고 계속 비중을 바꾸거나 사고팔고 하게 되면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에요.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죠. 자, 여기까지 오면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성희 작가님과 강학구 작가님의 책을 보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미국 잘 나가면 한국도 잘 나가고 미국 주식 잘 안 되면 한국 주식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시점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전 이때쯤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진국과 신흥국은 대체로 잘 나가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의 대표로 한국은 신흥국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잘 나갔고 또 그 다음엔 미국이 잘 나갔고 만약에 2000년대 초반에 미국만 했다면 오히려 손해가 났을 수 있고요. 반대로 2010년대 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 나갔죠. 그때 만약 코스피만 하셨다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주식이 잘 되는 시기에는 둘 중 하나가 끌고 갈 거라는 믿음으로 분산을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해요. 신흥국으로 중국과 인도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인도 ETF가 많이 수익이 났었죠. 하지만 한국을 고른 이유도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투자하기가 일단 쉽죠. 그리고 한국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 대표로 한국을 고르는 편입니다. 한국 안 하셔도 돼요. 한국으로 시작하셨다가 다른 나라로 확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 계좌 같은 경우는 한국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나라를 더 분산해볼까 하고 있기도 해요. 그 마법의 연금 굴리기 개정판에 보시면 한국만이 아니라 인도라든지 일본도 아마 분산해서 구성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앞서 리밸런싱 말씀을 드렸죠.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단순화시킬게요. 주식이 60%, 채권이 40%인 전략을 짰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할 거야. 그러면 주식을 6만 원어치 사고 채권을 4만 원어치 사서 이렇게 들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올해 1년 동안 주식이 잘 나가서 주식이 10만 원이 되고 채권은 멈춰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14만 원이 되죠. 14만 원에 주식이 10만 원이면 약 71%쯤 되거든요. 그럼 얘가 60%가 되게끔 파는 거죠. 그러면 84,000원이니까 10만 원에서 84,000원 빼면 약 16,000원어치를 주식을 팔고 그 돈만큼을 채권을 삽니다. 그렇게 다시 채권 40%, 주식 60% 비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비싸져서 팔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싼 채권을 사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비쌀 때 팔아서 쌀 때 사고 이게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식이 언제나 올라가고 채권이 언제나 올라가지 않잖아요. 등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서 얘가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 얘가 올라가서 비싼 걸 다시 팔고 다시 싸진 걸 사서 얘가 올라가고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원래 비율대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뭘 사야 되지? 라는 고민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을 드렸어요. 친구들 누가 물어봐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리하자면 개별 종목들을 고르기 어려우시면 ETF로 시작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처음 시작하신다면. 그 중에서도 5개 자산으로 분산하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더 좋은 포트폴리오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시작하시기에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시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공부를 더 해나간다면 투자 실력이 훨씬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전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전략은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동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뭐 이런 전략들도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정리한 제 책도 곧 나와요. 감사하게도 강왕국 작가님, 사실 제 사부님 그래서 추천서도 써주셨어요. 기회가 되면 제 책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산군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ETF별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리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계속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게다가 ISA 계좌라든지 이런 절세 계좌를 쓰신다면 쓸 수 있는 ETF가 한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방법적인 것이 좀 다 다른데 다음에 한번 제가 리밸런싱을 하는 시기 때 좀 찍어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